자, 지금 이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월 평균 소득 188만 원. 반면 같은 시기 뉴스타파가 추적한 친일파 후손 202명의 서울 거주지 가운데 강남 3구 거주 비율 43.3%. 여러분,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945년 8월 15일. 분명히 광복은 왔습니다. 일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2026년에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국회가 드디어 80년 묵은 이 역설을 끝내기 위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사실상 만장일치입니다. 그리고 이 법 안에는 80년 동안 친일 자산이 빠져나갔던 모든 구멍을 막는 정교한 회수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숫자 하나를 더 꺼내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최종 판결. 정부가 57만 평 소송을 벌인 친일 자산 환수 결과 실제로 돌려받은 땅은 단 1.2평, 충청북도 괴산 자투리 도로변 땅 4제곱미터였습니다. 192필지 중 191필지가 후손의 손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나라가 80년 동안 단 한 평도 남기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실제로 찾아온 건 고작 1.2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일 자산이 어떻게 강남 아파트와 스카이 졸업장으로 변신했는지 80년 자산 세탁의 메커니즘을 추적합니다. 둘째, 1948년 반민특위가 왜 좌초됐고 2005년 1차 특별법이 왜 1.2평 비극으로 끝났는지 두 번의 실패를 해부합니다. 셋째, 2026년 새 특별법에 숨겨진 3중 회수 엔진 처분, 환수제 입증 책임 전환, 신고 포상금 제도의 정체를 완전히 열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이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단순한 과거사 청산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꾸는 일인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깊이 있는 대한민국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이겁니다. 친일파 후손들의 강남 아파트와 명문대 졸업장. 이건 80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은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관의 추적 자료에 따르면 충격적인 그림이 나타납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보유한 주택의 서울 거주지 300곳을 분석했더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 비율이 무려 43.3%였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최정점 지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학력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고 고려대, 연세대 출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많은 수가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업별로는 대학교 교수와 의사 등 전문직 비중이 두드러졌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본이 단순히 부동산으로만 대물림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남 부동산이 강남 학원비가 되고 강남 학원비가 명문대 졸업장이 되고 명문대 졸업장이 다시 고소득 전문직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순환고리가 80년 동안 작동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 그게 바로 이 자본고리를 끊는 작업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자본의 복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눈덩이는 처음엔 손바닥만 하지만 언덕을 다 내려올 때쯤엔 집채만해집니다. 1940년대에 부당하게 형성된 작은 눈덩이 하나가 80년을 굴러 지금의 강남 아파트가 된 겁니다. 반면 같은 시간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3대손까지 약 1만 7천 명 중 무려 74.2%가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월 평균 지출 188만 원. 전체 가구 평균보다 70만 원 이상 적게 쓰면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조카는 낡은 아파트에서 월 890만 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드님은 일제식 호적에 오르지 않은 탓에 무국적자 취급을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구조적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 누군가가 가장 좋은 자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차지했다고 칩시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자리가 없어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못 분배된 출발선이 80년 동안 격차를 벌여온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격차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산을 합법의 영역으로 옮기는 정교한 자산 세탁의 메커니즘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친일 자산을 추적하는 일 자체가 개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토지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 한 사람의 자산을 추적하는 데만 토지대장 열람 비용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100m 달리기인데 한 명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다른 한 명은 80m 앞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게임입니다. 친일 자산은 부동산이 됐다가 현금이 됐다가 주식이 됐다가 다시 강남 아파트가 되면서 8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8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시계 바늘을 194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48년 9월 정부 수립 직후 반민족이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출범합니다. 친일파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첫 번째 국가기구였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동포를 고문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마침내 단죄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 6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관 수십 명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둑을 잡으라고 만든 경비원이 알고 보니 도둑들과 한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광복 직후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제강점기 경찰 출신들이 그대로 채용되었는데 친일 경찰을 잡아야 할 경찰 조직 자체가 친일 경찰 출신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결국 1951년 한국 전쟁 와중에 반민법 자체가 폐지됩니다. 이미 진행됐던 사형, 재산 몰수 등의 판결 효력이 모두 상실됩니다. 친일 청산의 첫 번째 시도는 이렇게 좌초됐습니다. 무려 54년이 흘러야 했습니다. 2005년 드디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재석 의원 155명 찬성으로 통과됐고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2011년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립니다. 친일 자산은 취득 당시부터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판시였습니다. 마침내 친일 자산 환수의 법적 정당성이 헌법 차원에서 확보된 순간이었죠. 1기 위원회는 4년간 168명으로부터 2,357필지, 공시지가 기준 959억 원 규모의 토지를 환수했습니다. 축구장 1,500개보다 넓은 땅이었습니다.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대한 벽이 등장합니다. 바로 법의 빈틈이라는 벽입니다. 이해승, 일제강점기 자귀를 받은 대표적 친일 인물입니다. 정부는 그 후손인 이유영 그랜드 힐턴 노태 회장을 상대로 57만 평 환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손 측은 한 가지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한일 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 친척이라서 받은 것이다. 즉, 친일의 대가가 아니라 종친이라 박은 자위니까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죠.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결 192필지 중 단 1필지 환수. 그것도 괴산의 자투리 도로변 땅 1.2평 4제곱미터.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0에 가까운 땅 한 조각이 80년 청산 노력의 결말이었습니다. 도둑이 훔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버리면 법에는 그 마지막 사람까지 추적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2평이라는 숫자가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단 한 평도 남기지 않겠다는 국가의 다짐과 법의 한계 사이에 처절한 괴리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2차 특별법은 정의로웠지만 그 칼날은 80년이라는 시간의 그물망을 뚫지 못했습니다. 1.2평 비극을 목도한 21대 국회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연주, 이강일, 김영민 의원이 각각 별도로 친일 재산 환수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3개의 법안이 동시에 발의된 겁니다. 2026년 4월 29일 법제사서법위원회 소위에서 결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김용민 소위원장 주재로 3개의 법안을 하나의 통합 대안으로 묶는 조정안이 합의됐습니다.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임기를 기본 3년에 2년 연장 가능, 즉 최대 5년으로 정한 것도 이 자리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단돈 1원도, 단 한 평의 땅도 남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5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로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포기할 때 9회 말 투아웃 말로 역전 홈런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80년간의 어둠 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 법에는 80년 동안 친일 자산이 빠져나갔던 모든 구멍을 막는 정교한 회수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 장치, 바로 처분대가 환수제입니다. 기존 법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친일 자산이 부동산이라면 환수할 수 있는데 그 부동산을 이미 팔아버린 경우에는 손쓸 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친일 후손이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그 자산은 추적의 그물에서 빠져나갔던 거죠. 그런데 새 법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부동산 자체를 추적하지 못한다면 그 매각으로 받은 현금을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친일 후손이 받은 매매 대금, 즉 그 통장에 들어온 돈 자체를 환수 대상으로 삼은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까요? 친일 후손 A가 친일 자산임이 분명한 땅을 B에게 100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존 법으로는 B가 이미 정당한 거래로 그 땅을 샀으니 환수 불가, A에게도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법은 B의 땅은 그대로 두지만 A의 통장에 들어온 100억 원 자체를 환수 대상으로 봅니다. A가 그 돈을 다른 자산으로 옮겼다면 그 다른 자산까지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거래 시장은 안전하게 두면서 부당 이득은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거죠. 이건 마치 장물아비가 훔친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을 끝까지 회수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전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부당 이득 자체는 끝까지 따라가는 정교한 설계입니다. 두 번째 장치, 입증 책임의 전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어떤 재산이 친일 자산이라는 걸 증명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환수하려는 국가 쪽이 입증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새 법은 정반대로 갑니다. 1894년부터 1945년 사이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일단 친일의 대가로 추정하고 친일이 아니었다는 증명은 재산 보유자 측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뒤집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결정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100년 전 자산 취득에 관한 자료는 국가보다
그 자산을 보유한 가문 쪽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 더 가까운 쪽이 입증하라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죠. 세 번째 장치 신고 포상금 제도. 친일 자산을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영리한 설계입니다. 5천만 국민이 잠재적 추적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80년 동안 친일 자산은 거대한 침묵 속에 보호받아 왔습니다. 추적 비용 자체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상금 제도는 그 침묵의 방어막을 깨뜨리는 결정적 장치입니다. 마을 어디선가 어느 부동산 거래 뒷이야기 속에서 어느 가족의 옛 문서 속에서 친일 자산의 흔적이 발견될 때마다 국가에 보고될 통로가 열린 거죠. 네 번째 장치,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장치, 제조사 사건 명문화입니다. 이해승 사례처럼 과거의 법적 한계로 환수하지 못했던 재산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뜻입니다. 57만 평의 그 땅도 다시 조사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빠져나갔다고 해서 영원히 안전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거죠. 법무부는 추산 예상 환수 대상 재산 규모를 최소 325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263필지에 대한 환수 요구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고 2기 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이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이쯤에서 한 걸음 물러서 더 큰 그림을 봐보겠습니다. 이 법이 단순한 과거사 청산인지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는지를요. 한 나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신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면 그만큼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그게 깨지면 시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80년 동안 이 신뢰가 흔들리는 시그널을 받아왔습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자주 섞인 표현이 회자된다는 사실 자체가 노력보다 기회주의적 배신이 더 큰 보상을 받는다는 잘못된 시장 시그널이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시그널에 반응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본을 형성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젊은 세대는 어떤 학습을 하게 될까요?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는 길보다 권력에 가까이 가서 한 번에 도약하는 길이 더 합리적이라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회적 자본의 침식이고 시장 자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독소입니다.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시장이 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의 한 원인이 바로 이 신뢰의 균열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당한 자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은 정상적인 자본의 흐름을 위축시키니까요.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100년 전에 형성된 부정자본이 여전히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중 어디에 더 큰 신뢰를 보낼지는 자명합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건물의 토대를 보수하는 일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80년 동안 균열이 가 있던 기초 콘크리트부터 다시 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새로운 경제 활동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일 자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의 급매가 늘어났고 일부는 해외 자산으로 전환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회수 엔진이 작동하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의 위력을 가장 잘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법이 만들어진다고 자동으로 환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 출범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2기의 위원 구성입니다. 누가 위원장이 되고 어떤 위원들이 모이느냐에 따라 조사의 깊이와 속도가 결정됩니다. 위원회 임기는 최대 5년. 이 5년이 얼마나 밀도 있게 채워지느냐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처분 대가 환수제의 첫 번째 적용 사례입니다. 새로운 법리가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향후 청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무부는 최소 325억 원 이상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해승 사례 같은 과거 환수 실패 사례에 대한 재조사 착수 시점입니다. 57만 평이 다시 조사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날, 그날이 진짜 청산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활성화되는가입니다. 5천만 시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이 법은 종이 위의 선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거대한 역사 청산 프로젝트의 참여자입니다. 지도를 가진 사람과 눈을 가린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 뛰는 경주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지도를 나눠주기로 한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봐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광복 직후 이 나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제가 약탈해간 자원, 파괴된 산업 기반, 그리고 내부에 뿌리 깊이 박힌 친일 세력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시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K방산, K반도체, K조선, K콘텐츠 분야마다 세계 최강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은 이제 역사 정의까지 실현할 의지와 법적 수단을 갖추게 됐습니다. 약소국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강국이 된 지금 비로소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은 조용히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지개가 뜨듯 위기와 불의의 뒤에는 반드시 정의가 찾아옵니다. 80년의 역설이 끝나는 그 자리에 5천만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진 새로운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정의를 이렇게 치밀하게 헌법적 근거를 갖추고 경제적 논리까지 동원해서 실현하려는 나라,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그랬듯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국회는 80년 묵은 숙제 하나를 역사의 책상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처분 대가 환수제로 현금화된 자산을 추적하고 입증 책임을 뒤집어 가문 쪽이 해명하게 하고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과거에 놓쳤던 자산까지 재조사할 수 있게 만든 다중 금을 구조입니다. 최소 325억 원 이상의 환수 가능 자산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친일 정산의 1차 시도는 친일 경찰에게 짓밟혔고 2차 시도는 법의 빈틈에 막혀 1.2평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3차 시도는 다릅니다. 80년 동안 친일 자산이 빠져나갔던 구멍 하나하나를 막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회수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이 성공한다면 그건 단순히 친일 자산의 환수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받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저력의 근원에는 불의 앞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광복 후 80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단돈 1원, 단 한 평까지 추적하겠다는 국회의 선언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제 강점기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도 평균 이하의 삶을 사시는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응답일 테니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법이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 한 번 법의 빈틈에 막힐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가 더 깊이 있는 대한민국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에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서 계셔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